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베트남 친미파 지도부 숙청 친중으로 한국 기업 영향은? 네,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조선일보에서 베트남 친미파 지도부 숙청 바람 친중국 대나.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빨간색 표시된 사람들이 이제 친중 노선을 한다라는 거죠. 친중 노선. 그리고 파란색은 서방주의파 중남부 태생이고 정부 관료 출신 친미 노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제 유지파, 빨간색은 체제 유지파 주로 북부 태생 당 출신 친중 노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트남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트남이 이렇게 나라가 긴데 이 북부 사람들하고 남부 사람들의 이 특성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베트남에 19년이라는 세월을 출장도 가고 뭐 특강도 가고 뭐 여행도 가고 거기에 법인도 만들어 보고 뭐 다양한 활동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통일이 됐다 하더라도 갈등이 많습니다. 남부 북부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남부 쪽에 가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북부에 가지 마라. 심지어는 뭐 진짜 북부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북부에 가보면은 북부 사람들은 남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갈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중국을 반중 정서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부나 북부에 가보면은 저한테 중국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행입니다. 저는 중국 사람 싫어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근데 옆에 사람이 이제 옆 좌석에서 식당에서 앉아 있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요. 또 중국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나 중국 사람이다 그러면은 반갑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많은 그 외세 침입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대하는 태도겠죠. 근데 거기서 느끼는 것은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좋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한국인 기업들이 막 불에 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반중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이 반중 시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으로 착각을 하고 한국 기업들을 중국 기업으로 착각을 하고 시위대들이 막 불을 지르고 막 그랬던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 중국이나 외국에게 장기간 국토를 임대해주는 과정에서 반감이 굉장히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19년이라는 시간 동안 베트남 사람들을 느낀 것은 반중 감정이 굉장히 강하다. 대신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유학생들도 많고 제가 아는 교수들도 러시아에서 이제 유학을 한 그런 사람들도 많고 러시아가 없었더라면은 베트남은 뭐 프랑스라든지 각종 그 외세에게 영원히 벗어나지 못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응앤푸언 푹이라는 이 국가 주석이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했죠. 그러면 이게 다 친중파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친중파. 그래서 이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친미파와 친중파가 권력 다툼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친중파는 북부 출신이 많고
공산당에서 정치 이력을 쌓았다. 네, 반면 친미파는 중남부 태생이 많고 주로 정부 고위 관료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좀 약간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중국이 국민 정서가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서도 외교할 때는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를 택합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그러니까 미중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 이런 입장에 많이 서고 굉장히 유연하게 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인입니까? 아니, 중국인입니까? 그럴 때 제가 한국인입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는 중국인 싫어해요. 한국인 괜찮습니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입니까? 해서 중국 사람이다. 그러면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대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기 이익 중심의 실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굉장히 친러 성향이 강하다. 제가 베트남 경찰들이나 정치인들도 많이 만나보면은 정치인들 중에서도 친중을 얘기하는 정치인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친러. 러시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는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베트남에서 이 주석이 사임을 했는데 결국엔 뇌물 스캔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은 친미 세력을 숙청한 게 아니냐. 그래서 파벌 싸움에서 밀린 숙청이라고 보는 그러한 시각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권력이 굉장히 여기는 이렇게 분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서기장이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거죠. 이 서기장이 서열 1위가 되고 2위가 주석이 되는데 주석은 외교와 국방을 담당해요. 딱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베트남의 회사를 만들어 보면은 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사회 주석하고 사장하고 딱 권한을 이렇게 견제와 균형 형태로 유지합니다. 독점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좀 한국인의 정서하고는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총리는 행정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은 입법을 관할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서열 1위, 2위, 3위, 4위 이렇게 해서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4명이 다 이제 지금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다 이제 친중파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친중 세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친중이라기보다도 뭔가 좀 당 체제 유지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당 체제 유지파 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사상 중심으로 흐를 수는 있죠. 사상 중심.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그런 사상 중심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진출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트남이 작년에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 미국, 중국이 아니라 베트남이었어요. 베트남. 그래서 이 베트남이라는 곳은 굉장히 한국에게는 경제적으로 매력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최대 무역 흑자국이고 한국 뭐 화장품이나 한국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많고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이제 그 국제 결혼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결혼 사기 같은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뭐 유학생들도 많이 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역 흑자국이고 베트남에 직접 투자하는 이 금액이 한국이 베트남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이 한 6조 5천억 원이 됩니다. 6조 5천억 원.
그래서 한국인에 대한, 한국 기업에 대한 선호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어를 베트남에서 가르치다 보면은 학생들이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베트남의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베트남에 대형 마트가 있는데 그 대형 마트와 그리고 이 골목마다 여기 자영업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어요. 자영업이. 그래서 이 골목에 있는 조그만 상점, 물건이 어디가 더 쌀까 이런 걸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인들 생각에서는 대형 마트가 당연히 싸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 사람이 그렇지 않고 요 상점에 가면 상점이 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저는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커피를 사는데 똑같은 브랜드에 똑같은 양이 있는 것을 대형 마트에 가니까 진짜 비싸더라고요. 근데 작은 상점에 가니까 싼 거예요. 아, 이게 사회주의 개념인가 보다.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월급이나 길거리에서 옥수수를 판다든지 또는 오토바이 택시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월급이라든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이 굉장히 다르구나. 그래서 자영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길 옆에 보면은 가게가 굉장히 많아요. 가게가 식당, 뭐 상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자영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이 최대 무역 흑자국이고 직접 투자가 6조 5천억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것이 결국에는 경제를 경색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경책. 그래서 호주의 로이 연구소는 베트남의 반부패 캠페인은 당 지도부의 직업적 성과보다 개인의 청렴성과 정치적 충성도를 우선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청렴 그리고 정치적 충성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은 장기 경제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트남도 이 한국인들이 많이 진출돼 있는데 사실상 베트남에 가보면은 이 국가가 이렇게 있지만 그 작은 촌락들의 그 특성과 그 권한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가보면은 그 지방에 가면은 그 지방 그 동네 주석,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장 같은 거겠죠. 그 동네 주석이라 그러는데 그 주석한테 인사를 하고 뭐든지 어떤 활동을 할 때 이렇게 허락을 받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촌락의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영향력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체제 유지파, 그래서 이 친중 국가가 된다라는 거는 제가 좀 공감이 좀 안 되고요. 이 체제 유지파 입장에서 이 이념적으로 흐르게 되면은 이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하죠. 이제 한국도 심하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또 결국에는 애매한 법 속에서 뭔가 행정 절차를 밟을 때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한국인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뭐 비자 문제라든지 항상 터지는 그런 비자 문제 등등. 그래서 베트남에 이렇게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그것은 뭐 대기업이나 국가 간에 잘 해결하는 문제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는 1년 동안은 그냥 여행한다 생각하고 거기서 여행하시면서 베트남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지금 친미파 지도부 숙청바람, 친중국이 되나 이러한 우려의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 정치적 변화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체제 유지파 그리고 친중 노선을 걷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국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친미 노선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친미라기보다도 베트남 사람들의 특성상 국익 중심, 이익 중심, 그러니까 이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